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스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통해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나눠볼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SG증권발 폭락사태 후폭풍, 사형 대신 무기징역, 사실은 진통 끝 간호법 통과, 거부권 행사할까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특히 눈에 띄는 주제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맞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SG증권발 이 주식 폭락 사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아니 원래 주가라는 것이 당연히 업앤다운이라고 하죠. 올라갈 그렇죠.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지만 그거는 어떤 경제 상황이나 그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오르내려야 되는데 어떤 세력이 개입해서 이 주가를 조작한다는 건 그렇죠. 정말 중범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인들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평론가님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스토크 첫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SG증권발 폭락사태 후폭풍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죠. 소시에테 제네럴, SG증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SG증권을 통해서 8개의 종목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폭락 기간 동안 증발한 시가총액이 평론가님 약 8조 원이라고 해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 피해자를 양산했고 10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은 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처음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달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종목이 뭐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이 다우데이터, 하림지주, 또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SG증권발 폭락 사태가 불거지게 된 건데요. 해당 8개 종목, 사실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유동성이 적어요. 그래서 이 본래 주가 변동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지난해 4월 이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에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초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순식간에 급락하게 된 겁니다. 이들 종목, 이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을 통해서 쏟아졌다는 이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일 하한가를 기록해서 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줬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거액을 투자한 사람들이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투자 규모가 적게는 10억 원에서 뭐 많게는 100억까지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산가들이 대부분 투자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주가 조작 일당이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고 이 증권사 앱을 통해서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 파는 일명 이 통정거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전 세력으로 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 통정거래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융당국은 아주 사건 초부터 이 사태에 대해서 주가 조작 의심을 했던 거죠, 평론가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주가 조작 관련된 영화 뭐 작전 세력이라는 단어가 쓰이잖아요. 네. 이 작전 세력이 개입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이 금융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8개 종목 주가를 보면 1년 내 이 최고 저점 대비 최대 이 400%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 가격 제시를 그러니까 가격을 말씀드리면 이만큼 올랐어? 이렇게 놀라실 거예요. 이 코스닥 상장사인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 12일 장중 9,840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 7일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53,200원까지 440%.
가지고 있던 분들은 뭐 대박 났다라고 그렇죠. 환호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뛰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장사인 세방 역시 지난해 6월 23일에 장중 채 10,000원이 안 됐었어요. 네. 9,890원에 거래됐었는데 지난 2월 7일 51,800원까지 뛰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420% 이상 급등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등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급락하게 된 것, 이 주가 조작 세력이 금융당국이 조사를 벌일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급하게 매물을 시장에 던지면서 벌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급등을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는 거고 급등을 한 게 어떤 기업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입을 한다거나 이제 의도적으로 팔아버린다거나 이렇게 어떤 손이 개입되게 된다면 사실 피해를 보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고자 SG증권 상태의 배경으로 알려진 이 주가 조작 세력에 관련해 압수수색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가 지난 27일이었는데 지금 주가 조작 세력 중심이 되고 있는 업체가 H투자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 H투자사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그리고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 주거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금융당국이 지금 합동 수사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수사 본격화한 상황이거든요. 수사팀이 관련 자료들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라더견 대표를 비롯해서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다수의 인물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 검찰은 전직 프로골퍼 출신 A씨도 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A씨가 이 연예인 등 연예계를 비롯해서 이 고액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 10여 명에게 앞서서 이미 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낸 상황이거든요. 이 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주가 조작 일당이 통정거래, 일단은 이 주가 조작 일당은 통정거래,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 약 200여 대를 넘겨받아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1년 사이에 한 너댓 배 뛰었던 이 특정 종목들의 주가가 한순간에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H사가 레버리지, 차입 투자를 이용한 통정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차입에 필요한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증권사가 반대 매매에 나서면서 폭락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주가 조작, 작전 세력 이와 관련된 영화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내용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금융범죄 자체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지금 이 작전 세력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더견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 폭락이 이뤄지게 된 원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CFD입니다. 이 관련 뉴스를 보시면 꼭 CFD 관련 언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큰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차익 결제 거래입니다. CFD라는 상품이 지금 이용이 된 건데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파생 상품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렵죠. 네.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런데 내 지금 수중에 10만 원이 없네? 이럴 경우에 10만 원 주식을 사드리고 싶으면 증거금률 40%에 해당하는 4만 원만 내고 6만 원은 증권사에서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2에 해당이 되는 거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분들 왜 할까? 이렇게 빚을 크게 내서 하면 위험이 네. 따르지 않을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이라는 게 그대로 이 CFD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향후 주가가 만약에 뛰게 되면 그 상승분이 내 이익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잣돈으로 일반 주식 거래를 했을 때와 뭐가 다르냐면 일반 주식 매매를 했을 때보다 이 지금 CFD 관련 주식을 거래를 했을 때 2.5배 이상의 투자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이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고 그만큼 돌아오는 이득도 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빚내서 투자가 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주가를 살짝만 띄운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 기간도 사실 몇
주, 뭐 며칠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면 금융당국이 알아챘을 수도 있는데 알아채기가 어려웠던 게 이런 과정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상승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CFD 거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G증권으로 이제 거래가 된 거 아닙니까?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이 CFD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분 공시 의무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추적이 어려웠던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뭔가 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감시망도 피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CFD, 뭐 제가 아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가 폭락 이 원인이 뭐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면 빚을 내서 투자 규모를 키운 만큼 주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폭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이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시장 가격에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반대 매매 위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CFD 투자자들이 받은 지금 문자들이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네. 일단 일정 증거금을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 다음 날 이 주가가 일정 비율 아래로 폭락하면 실시간 반대 매매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큰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반대 매매 물량에 일반 투자자들의 투매까지 이어지면서 일주일 새 8개 종목에 거의 8조 원가량이 증발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참 개인 투자자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 투자를 이끈 H사의 라더견 대표는 폭락 전까지의 주가 흐름은 자신이 설계자다 이렇게 취재진들에게 인정을 했다고 하죠. 이런 문제적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가요? 일단 전문 투자자 라더견 씨가 방송에도 출연하고 투자 강의를 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에 투자 이 자문 업체를 세우면서 지인들을 통해서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본인이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투자를 맡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끼워줘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일단 주식 거래량이 적은 기업 약 10곳 정도를 골랐다고 하고요. 조금씩 사들이는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을 한 거죠. 상승이 아닌 사실 급등을 하게 된 거죠. 이 투자자들 그런데 사실 내 투자금이 어느 종목을 사들였는지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투자자라면 뭔가 자문을 받고 그러면 저 이 종목으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돈만 맡기고 이 라시 업체 측에서 계좌 개설, 종목 선정, 매매까지 모두 다 이 대신하는 일명 투자 1인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영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통정매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투자 1인 방식에 대해서는 라더견 대표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정매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 주가 폭락과 관계가 없었다는 라 대표의 주장,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CFD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10만 원짜리 주식을 사기 위해서 내 돈 10만 원을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FD 이 차액 결제 거래 특성상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거죠. 비투를 한 거기 때문에 투자자 상당수는 본인이 들인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떠안았을 가능성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일부 인정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뒤섞인 것, 향후 소송에 또 이 어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라더견 대표는 주가를 띄운 건 자기가 맞는데 이득을 본 이들은 따로가 있다, 따로 있는 것이다, 자기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라더견 대표 주장을 보면 일부 법을 어긴 건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한 일은 로빈후드, 홍길동 같은 일이다. 의적 활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명 내가 한 프로젝트는 로빈후드 프로젝트다. 한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언급을 했냐면 라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이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하는 기업들을 골라서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관련해서 이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이럴 경우에 가격이 오르면 개미 투자자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하지만 기업 오너들은 상속세 등 이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운 활동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띄워서 네. 오히려 기업 측은 세금 문제 때문에 의로운 거고 이 기업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개미 투자자들이 이득을 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불법 행위를 했지만 난 의로운 활동을 했다라는 게 지금 라더견 대표의 주장인데 주가를 띄우려는 자신과 어떻게든 그러니까 주가를 떨어내리려는 이 오너 간의 뭐 창과 방패 싸움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득을 본 사람이 따로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콕 찍어서 지금 지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우키움의 김익래 회장을 콕 집어서 지목을 했는데요. 고점에서 주식을 팔아서 2021년에 자식들에게 물려준 지분의 상속세 재원을 확보했는데 주가가 역시 떨어지면서 추가 증여, 상속 부담까지 줄이게 되면서 두 마리 토끼를 확실하게 잡은 사람이 바로 김익래 회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김 회장의 주식 블록될 이후에 이 외국인들이 시장에 헐값에 되팔았어요. 그리고 키움증권 등에서 대량의 공매도가 나와서 하락장을 키웠습니다. 뭐 키움증권 등은 이 시기가 교묘하게 좀 일치했을 뿐이다, 공교로웠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보면 20일에 김익래 이 다우키움 회장이 시간의 매매 블록딜을 통해서 다우데이터 지분 140만 주 3.65% 지분을 매도를 했는데 이때 주당 이 처분가가 43,245원이었습니다. 매각 대금이 605억 원이 넘는데요. 일단 다우키움 측에서는 지금 라더견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의혹들 허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루머다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김익래 회장 측에서는 라더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주식 매도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게 김 회장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여론 호도로 라더견 대표가 자신의 책임을 뭔가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라는 것이 지금 다우키움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연예인들을 비롯해서요. 의사, 프로골퍼, 유명 기업인 이름도 피해자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특히 임창정 씨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뉴스 보도에서 임창정 씨 이름이 요즘 빠지지 않고 맞아요. 있는 상황인데요. 임창정 씨가 주식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좋은 재테크로만 믿었고 대금 일부, 주식 대금 일부를 사태 관련자들한테 맡긴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임창정 씨가 엔터사를 운영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엔터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에 지인 소개로 이 지금 라더견 대표를 만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관련해서 주식 조작 세력이 뭐 케이블 방송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여기에도 지금 임창정 씨가 출연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이 관련해서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 다양한 IP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도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뢰를 가지고 다양한 여러 제휴 사업들을 논의하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30억 정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 역시 이 엔터사의 이 라더견 대표 측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약속이 되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뭐 일명 작전 세력이라고 하죠. 작전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라더견 대표 말을 그대로 믿고 다른 투자자들이 했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대금 일부를 이들에게 맡기게 된 거고 이 금액이 30억 원이고 피해 역시 지금 30억 원 이렇게 피해 금액이 커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임창정 씨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과 좀 다른 내용들의 또 그런 증거들 나오고 있어서 논란을 키우고 있거든요.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이 주최한 파티에도 참석해가지고 여러 발언을 나왔다는 그 영상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조 달성 파티뿐만 아니라 고액 투자자 모임, 뭐 VVIP다, VIP다 여러 가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고액 투자자 모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지금 피해자라고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일당과 얽히고 설킨 관계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모임에 참석해서 한 발언 가운데 눈에 띄는 발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뭔가 권유하는 걸 넘어서 투자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네. 거냐면 아주 종교야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내 돈을 가져간 저 XX 라더견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임창정 씨는 이와 관련해서 투자를 부추기려고 했던, 그렇게 의도하고 했던 발언이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던 발언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뭐 서로 투자를 받고 투자를 하고 이런 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임창정 씨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임창정 씨가 소유하고 있는 엔터사 부인 서하얀 씨뿐만 아니라 라더견 대표의 측근으로 주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변모 씨, 안모 씨도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라더견 대표가 이 어떤 연예인들의 유명세라고 하죠. 이 유명세를 이용해서 투자금을 모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수 박희경 씨 역시 이번 사태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혜경 씨가 소속사가 없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인을 통해서 회사를 만나게 됐고,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지금 연예계 이 엔터사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박혜경 씨가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계약금 1억을 받기로 한 건데, 계약 조건이 계약금 1억 원을 회사에 맡기는 거라고 했다고 네.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데, 뭐 박혜경 씨에 따르면 대부분이 이렇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전속 계약 후에 그 회사에서 깔아준 앱을 보니까 1억에 플러스 300만 원, 플러스 400만 원 이렇게 붙는 걸 보고 천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돈을 벌 때마다 조금씩 돈을 보냈고, 그게 모두 4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돈이 불어나 있길래 좋아는 했지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생각조차 못했다라고 하면서 임창정 씨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임창정 씨가 과연 이 상황을 몰랐을까라는 네.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일단 피해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혐의를 부인하는데, 이 만약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임창정 씨를 비롯한 투자자들 처벌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인 거죠. 내가 이게 위배되는 행동인지 몰랐다. 네. 이들이 나쁜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몰랐다고 해도 죄가 되는 경우는 많이 있고, 그것도 당연히 맞는 거겠죠. 내가 몰랐다고 처벌을 받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네. 실제로 몰랐는지 여부와는 또 별개로 한다고 해도요, 일단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주가의 시세 조작에 관여를 했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어떤 약정된 수치로 타인이, 다른 사람이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을 매수할 거를 서로 간에 짠 후 매수 혹은 매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바로 시세 조종 혐의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창정 씨를 비롯해서 투자 중의 일부는 자신이 직접 매도 행위를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 게 아니니까 네. 내가 폭락 사태에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주가 조작 일당에게 본인들의 명의를 빌려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와 같은 행위가 개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라고 해도 주가 조작으로 이어진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가담 정도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익금을 나누기로 한 그런 계약을 만약 주가 조작 그런 일당과 했다면 충분히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들 간에 어떤 약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잠잠해지시가 무섭게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이 한 번씩 터지고 있는데, 평론가님, 왜 자꾸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이 반복되는 걸까요? 일단 이 불공정 거래라고 하잖아요. 불공정 거래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에 따른 이 부당이익 규모가 상당히 커요. 보통 이 부당이익 규모 한 건당 평균 부당이익 금액이 46억 원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옥살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세상에 다시 나와서 또 다시 똑같은 범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현행법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형사처벌 등 위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공정 거래 관련 처벌이 약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변호사님 어느 정도로 약한가요?
약하다고 평론가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1, 2년 감옥 갔다 오면은 뭐 50억 아. 떨어진다. 이런 사실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또 주가 조작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나도 좀 가담해 볼까 이런 마음이 또 들게 되는 거잖아요. 형사처벌이 뭐 과징금보다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과징금을 부과받는 비율도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5년간 불공정 관련 고발 통보된 사건 중 불기소의 비율이 55%에 달하고 있고요. 실형 비율은 59.4%, 집행유예가 40.6% 정도 순입니다. 결국 이제 주가 조작을 해도 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어떤 문제되는 경우가 되게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경제적인 제재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보면 네. 제대로 환수가 이루어지고 뭔가 피해자들에게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옥 좀 갔다 오고 말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사단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비판과 함께 또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CFD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금융위가 2019년에 어떤 투자 촉진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CFD 요건인 전문 투자자 자격을 완화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네, CFD 문턱이 낮아지면서 각종 증권사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난 2월 기준으로 CFD 잔고 금액이 지난해 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당국은 문제가 커져서야 CEO들 불러 모아서 이 관리에 나서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 규제를 완화한 부작용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대책 언급을 하면 일단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 다시 한번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에 어떤 한도를 두는 방법도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CFD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 역시 필요해 보이고요. 증권사들 현재 이 CFD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신규 가입 속속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수사기관의 시간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이제 함께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주가 조작은 정말 자본시장, 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범죄입니다. 작전세정 뿌리 뽑아버리고 재발을 막으려면 평론가님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한탕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한탕주의 심리도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시장을 교란하는 작전 세력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근데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부당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다는 거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제대로 몰수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옥살이를 하고 1, 2년 살다 나와도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똑같은 범행을 또 저지르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관련해서 이 CFD와 관련돼서 이렇게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등장한 사례거든요. 계속해서 갈수록 첨단 수법을 이 작전 세력들이 이용을 하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상시적으로 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작전 세력에 대해서 처벌 수위 높여서 일벌 100개 해야 그나마 근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태를 조금이라도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투자는 오롯이 내 몫인 건 맞아요. 이게 꼭 돈을 벌어야지만 투자고 돈을 잃으면 사기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작전 세력 때문에 정말 소중한 돈을 맡겨놓으신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면 정말 중범죄로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는 오롯이 나의 몫이거든요. 네. 이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지 이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좀 피해 보신 분들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이 관련 내용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 사실은입니다.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 대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한 거죠. 네,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이 전 씨 지난해 9월 14일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이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올 2월에 전 씨에게 징역 40년 선고를 했고요. 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을 했습니다. 전 씨는 스토킹 혐의 재판에 1심에서 징역 9년 선고를 받고 항소를 했는데요.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된 겁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요.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전주환 이름을 언급했다고요. 거의 뭐 전주환 이름을 언급했다는 건 협박을 한 거죠. 이 안모 씨입니다. 2020년 말까지 본인이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입시학원 원장 A 씨에게 2년 동안 반복해서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그러니까 스토킹한 혐의죠. 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수업 중인 A 씨를 끌어내서 골목에 데려가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안 씨, 2020년에 학력과 나이 등을 속여서 이 학원에 취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폭언과 이 욕설을 하고 허위 이력까지 탄로나면서 해고가 된 거예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이 과정에서 전주환을 생각하라면서 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범인을 언급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2021년 5월에 유죄를 받고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이 범행이 발생했던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지금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안 씨를 구속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피해 여성이죠. 이 입시학원 원장인 A 씨 불안을 호소하면서 학원 운영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아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석준 2021년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서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리고 그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동생까지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석준의 혐의 유죄로 인정을 했지만 국내 사형제도가 지금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폐지된 점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이은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두 사람이 항소를 했고 최근 2심 선고가 내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 이 두 사람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 안 보였죠. 재판 과정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성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 지난해 10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은혜와 조현수 각각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그러니까 1심에 이 두 사람이 불복해서 항소를 한 건데요. 2심 재판부 역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은혜에게는 무기징역, 그리고 이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에 이은혜 지금 불복해서 상고장을 접수해둔 상태입니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공범인 조현수 상고 여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은혜가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옥중에서 이 보험금 달라고 소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험금에 대한 미련이 이렇게 크게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씨가 이 남편이 사망한 당시에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 사기를 의심해서 거부를 했죠. 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는 이 씨 나이와 또 소득에 비해서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법적 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 씨인 점 등을 의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씨가 현재 살인 혐의만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도 적용받은 상태인데요. 이 지금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지금 2020년 11월 16일에 이 소송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이 씨의 형사재판 결과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선고기일을 미루기 시작하면서 해당 재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은혜가 지금 상고장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야 이 관련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변호사님 1심, 2심 모두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런 만큼 보험사가 이은혜에게 이 생명보험금 지급할 가능성 희박하죠? 네, 희박합니다. 이제 애초에 의아스럽게 지적된 부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적된 부분이 생명보험금 납입 액수가 월 70만 원에 달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나중에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8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은 돈을 내고 있었고 나중에 그 보장받는 액도 굉장히 크게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다른 일반적인 보험들과는 다르게 또 만기를 55세로 잡아뒀다고 해요. 보통은 70세 이후로 잡아두기로 하는데 이런 점들이 정말 의아스럽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살인죄 관련 재판에서 1심, 2심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수령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제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결국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져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유족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형을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때 유족을 2번 울린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석준 같은 경우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행법 체계에서 사형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사형 선고는 할 수 있지만 사형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1997년 이후에 지금 20여 년이 넘도록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 사형수 총 55명이에요. 그럴 정도로 사실 흉악범에 비해서 이 55명 사형수 인원이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 사실 무기징역, 사형 별반 차이가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센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형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감 그리고 그 사형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 실제로 이 억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형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범죄 억제 효과가 분명히 있다. 최고 형벌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감형을 하게 돼도 사형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사형을 이제 구형받았을 때 감형이 되더라도 뭐 징역, 무기징역 20년, 50년 이상의 징역 금고로 감형할 수 있을 뿐인데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좀 더 낮은 형으로 감형할 수 있을 뿐이고요. 또 이제 또 중요한 차이점이 결국 이제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석방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그렇죠.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형과 무기징역은 다르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의 요건 나와 있어요. 20년 이상의 유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기징역도 결국 가석방이 된다는 점에서 사형죄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흉악범들, 그러니까 결국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논의를 하더라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징역만으로는 안 된다. 어떤 가석방이 불가한 무기징역을 내려야 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고요. 실제로 광주고법은 지난해 4월에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면서 강력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가 가석방돼서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해서 촉구한 그런例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문화된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찬성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법에 사형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맞아요. 현실. 이게 뭔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럴 거면 사실 지금 법적 최고형인 사형 없애는 게 맞잖아요. 이건 있으면서 선고는 할 수 있는데 실행은 하지 못한다. 이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사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흉악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흉악범들 저지른 범행을 보면 사회하고 영구히 격리해야 되는 이 범행들을 저지른 범죄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해서 뉘우침이 인정됐다고 다시 가석방을 해서 사회로 나온다면 이 사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구히 사회와 격리할 수 있는 어떤 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아이러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유기형의 경우 최대 50년 복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가석방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40년을 살아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면 유기징역보다 무기징역이 더 가석방이 잘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거든요. 이 자체도 좀 논의를 거쳐서 제대로 이 법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형제 존폐 여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도입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생생법률실수도 앞으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법률이슈 토크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진통 끝 간호법 통과 거부권 행사할까입니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둔 간호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간호사와 관련된 법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내에 있는 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서 법을 만든 건데요. 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 또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진 법안입니다. 이 간호사 단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분 좋을 수밖에 네. 없죠. 이 달라진 환경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간호법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면 의사단체 등은 어떤 간호사의 권한 강화가 의료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관련해서 가장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이 지금 간호법 제1조를 보게 되면 네. 지역사회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해석하는 여부에 따라서 지금 논란이 커진 겁니다. 이 간호법 제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네. 되거든요. 기존 의료법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이 이 간호법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의사들,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어떤 개원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법 의료행위 등이 자행될 수 있다. 이런 우려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간호사들,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정방문 등 어떤 이 지역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구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의료대란 우려에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나섰는데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겁니다. 이 간호사 출신 등 여당 의원 두 표도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이 다수 야당의 입법 독주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제의 요구권이라고 하면 뭐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거부권이죠. 이걸 지금 카드를 꺼내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대한간호협회 측은 오랜 수건인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제 환영의 뜻을 당연히 표했겠죠. 간호법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발의돼서 국회 문턱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17대, 20대, 21대 뭐 세 번째 발의된 것이고 사실 발의될 때마다 그동안 다른 법안에 밀려서 이 국회 어떤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어쨌든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장들 사실관계를 살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주 달리 해석을 하자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반발 만만치 않습니다. 파업 예고까지 나온 거죠. 오늘 이제 의료단체 13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일 오후 연가투쟁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간호법 등이 재논의 되지 않을 경우에 17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총파업을 하겠다, 파업을 예고하겠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규모 단체 행동을 예고하게 된 건 간호법이 시행이 되게 될 경우에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떠나서 어떤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참여할 거라는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이 동네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기관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형 병원, 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등을 예를 들 수 있죠. 더 큰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간호사 인력난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염려가 되는데요. 우선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자면요,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지역사회 관련해서 서로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지금 의료협회 쪽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간호협회 측에 따르면 간호법 부모돌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도서상관이나 의사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호사가 그 역할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급성기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만성 환자는 간호사가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건데 언제든지 지금 이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또다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간호돌봄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불법 행위, 불법 의료행위 횡행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80년대 뭐 오지에서 이제 의사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서 가정간호 서비스라는 게 있었는데 찬성 측의 목소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간호법이 만들어지면 법에 맞게 정비할 수 있지 않느냐. 찬성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정간호라고 하는 게 의사의 지시서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수행이 된 이후에 사후에 보고하는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지역사회 돌봄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료단체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간호사들이 이걸 독점해서는 안 된다,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게 지금 의료협회 측의, 의사협회 측의 입장입니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이 법률을 그대로 공포할지 아니면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 행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사실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2번이나 간호법까지 거부를 하게 되면 이 뭔가 거부권 발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지만 간호법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어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만 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누적이 된다면 정부가 입법권을 무시하고 뭔가 독주한다는 이미지가 쌓이게 되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거부권 처리 쉽지 않고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들을 환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간호사 단체들, 대한간호협회가 또 파업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진퇴양난의 문제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또 간호법 개정은 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서 좀 고심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갈등을 봉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이 갈등 상황 봉합하고 좀 나아갈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일단 정부 여당이 지금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것, 직역 간의 어떤 갈등, 괴리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봉합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당은 야당이 입법 독주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지금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를
반대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재안을 간호협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중재안을 여당이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의협이 의사들이 파업을 한 문제 이건 사실 협의를 통하면 봉합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 간호협회와 의협 대표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차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파업을 할 경우 그 부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지게 된다는 것. 뭐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중재안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갈등을 봉합하고 좀 앞으로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생각해야 되는 점이겠죠. 생생법 뉴스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권상기 평론가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되니까요.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7-8295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클릭 또는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 뉴스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천히 들려줄게요. 우리의 시간이 좀 느리게 흘러도 서두르지 말아요. 내 얘기가 재미있나요? 웃음이 많은 건가요? 난 너 이렇게 크게 웃는 날